안녕하세요. 저는 정말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평생 작은 마을에서 한약방을 운영해 왔어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워 대학까지 보냈죠. 그 아들도 이제 중년이 되었고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손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28인데 제법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신부감도 괜찮은 집안 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뻤습니다. 손자가 행복해하니까 말이에요. 상견례 날이 정해졌어요. 서울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나은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래도 한약방 할아버지 치고는 단정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의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뭔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인사를 나눌 때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앉았죠. 음식도 나오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변한 건 제 신분을 밝힌 후부터였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서 한약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자 예비 신부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아, 한약방을 하시는군요. 그럼 많이 바쁘시겠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시선도 다르고 말투도 약간 차가워졌어요. 더 큰 문제는 제 가족사를 묻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되세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홀로 키우신 거네요. 예비 신부 어머니가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아버지 없이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뿌리가 의심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지도 의문이고요. 예비 신부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요즘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문의 품격이라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약방이라는 게 요즘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옛날 방식 고집하는 고루한 직업이죠. 그 말까지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자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어요. 손자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훌륭하다고요? 젊은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비 신부 어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정식집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버지 없이 키워졌다고 뿌리가 의심스럽다니. 한약방이 고루한 직업이라니.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였어요. 만약 제 진짜 정체를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평생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살과 검은 반점들, 낡은 옷차림. 하지만 그것이 제 전부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예비 신부 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손자에게 상처를 준 것도 화가 났고요.
이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25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제와 결혼해서 고생만 시켰는데도 불평 한 번 안 했죠. 한약방을 차린 것도 그때였어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돈을 모아서 작은 가게 하나 얻었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고 월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아내가 바느질 일을 해서 생계에 보탰죠.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동업자가 사기를 친 거예요. 함께 한약재 사업을 하자고 해서 제가 가진 돈을 다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그때 빚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한약방도 넘어갈 뻔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돈 독촉을 했죠.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아들을 낳고 얼마 안 가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한약방에서 환자들을 보고 밤에는 다른 일도 했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야간 경비 일도 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빚을 갚아야 했고 아내 병원비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제가 실패한 사업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한약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만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 정성껏 치료해드렸어요. 약값도 다른 곳보다 싸게 받았죠. 그러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빚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 시절에 땅값이 쌌거든요. 마을 외곽 땅들을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나중에 개발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식도 조금씩 샀습니다. 제약 관련 회사들 위주로요. 한약방을 하다 보니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끝까지 제게 고마워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아들 교육비를 위해 아꼈습니다. 제 옷은 몇 년씩 같은 걸 입고 다녔어요. 외식도 거의 안 했고 필요한 것만 샀죠. 그런데 투자한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개발 계획이 생긴 거예요. 제가 산 땅들이 핵심 지역에 있었어요. 주식도 계속 올랐습니다. 제약 산업이 발전하면서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 크게 성장한 거죠.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비밀로 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한약방 할아버지였죠.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도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있었지만 검소한 생활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손자도 낳았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그냥 한약방 할아버지로만 봤어요.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손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이라고요. 사실 지금 제 재산이 얼만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웬만한 대기업 임원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모욕을 당한 거예요. 뿌리가 의심스럽다니. 한약방이 고루한 직업이라니. 정말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손자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서야 손자가 한약방으로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눈도 빨갛고 수염도 며칠 동안 안 깎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손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해? 너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게 해서요. 손자는 정말 미안해했어요. 자기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저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손자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까요. 할아버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왜? 신부 쪽에서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없어요. 아마 저희를 거절한 것 같아요. 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좋아했나 봅니다. 그런 집안이면 오히려 잘된 거다.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더 잘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손자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부족해서 할아버지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손자가 이렇게 기죽을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너는 충분히 잘났어. 문제는 상대방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작은 한약방을 하시고 저는 그냥 회사원이고요. 손자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손자는 한약방에 남아 있었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저는 손자를 위해 차를 끓여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둥글레 차였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모욕당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손자가 또 사과했습니다.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손자는 계속 자책했어요. 밤늦게까지 한숨만 쉬더군요. 다음 날도 손자가 왔습니다. 회사도 며칠 휴가를 냈다고 하더군요. 정말 충격이 컸나 봅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어. 아니에요. 별로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연봉도 그저 그래요. 손자는 계속 자신을 깎아내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 손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그 사람 좋아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결혼하고 싶었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자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일부터 며칠 동안 할아버지가 바쁠 것 같다. 네. 왜요? 해야 할 일이 생겨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손자가 돌아간 후 저는 한약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약장 앞에 섰어요. 이 약장은 40년 전에 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약재를 보관하는 평범한 장이에요. 하지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숨겨진 서랍이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죠. 특별한 방법으로만 열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약장 밑을 살펴봤어요. 작은 나무 조각을 특정 순서대로 눌러야 합니다. 40년 동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딸깍 소리가 나면서 숨겨진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낡은 가죽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장부들이 나왔습니다. 저의 진짜 재산 목록이 적힌 것들이죠. 첫 번째 장부에는 부동산 목록이 있었어요. 마을 외곽에 산 땅들의 주소와 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는 평당 몇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몇 천만 원씩 하는 땅들이에요. 시내 상가 건물도 몇 개 있습니다.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상당한 수입이 나오죠. 하지만 관리는 부동산 회사에 맡겨서 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 장부에는 주식 목록이 있었어요. 대부분 제약 관련 회사들입니다. 한약방을 하면서 쌓은 지식으로 좋은 회사들을 골라서 투자한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익을 낸 것은 한 제약회사 주식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건데 지금은 몇십 배가 올랐어요. 세 번째 장부에는 현금과 예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누어 넣어놨어요. 금액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장부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옛날 제자들, 환자들, 사업 파트너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영수라는 이름이었어요. 20년 전 제가 한약으로 치료해준 젊은이였습니다. 당시 김영수는 집안이 어려운 대학생이었어요. 심한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잘 낫지 않더군요. 제가 특별한 처방을 해서 완전히 나아주었습니다. 치료비도 받지 않았어요. 학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해준 거죠. 김영수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인사말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수가 대형 제약회사의 임원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부사장까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장부를 다시 보니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의사, 교수, 사업가, 공무원 등등. 저는 그동안 이런 인맥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걸 동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부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수 부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말순입니다. 20년 전에 선생님 위장병 치료해드린 한의사요. 전화 너머로 김영수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선생님 은혜는 평생 못 잊어요. 저는 차근차근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됐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영수 부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일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빨리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김영수는 정말 고마워하는 목소리였어요. 20년 전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였죠. 그럼 세부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 호텔에서 제약학회 VIP 세미나가 있습니다. 업계 인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예요.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전통 한의학과 현대제약의 만남 정도로 하고요. 김영수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 세미나에는 제약업계 임원들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걱정 마세요. 준비는 제가 할 테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지만 해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특별히 초청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다. 한 분 있어요. 저는 예비 신부 어머니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영수가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발표 자료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평소에는 컴퓨터를 잘 안 썼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자가 가르쳐 준 대로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전통 한의학이 현대 제약업계에 미친 영향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삼 느꼈어요. 이틀 후 손자가 한약방에 왔습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더군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 왔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쓰시다니. 손자는 신기해했습니다. 평소 아날로그적인 저를 아는 터라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어. 강의요? 어디서요? 제약학회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하더구나. 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요? 응. 한의학과 제약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사실 손자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동네 한약방 할아버지로만 생각했으니까요. 와,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 부탁하신 건가요? 옛날에 내가 치료해준 환자야. 지금은 제약회사 임원이 됐더구나. 손자는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분들을 아시는 줄 몰랐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겉으로 다 보이는 것은 아니야.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손자가 제 발표 준비를 도와줬어요. 컴퓨터 다루는 것도 가르쳐주고 자료 정리도 함께 했죠. 할아버지, 정말 많이 아시는구나.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평생 공부한 거야. 한약방만 한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 손자는 감탄하면서 제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썼던 논문들,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놀라더군요. 이런 것들이 다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그렇지. 젊었을 때부터 계속 연구했어. 와, 정말 대단해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굳이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냥 내 일이니까. 손자는 그제야 제가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옛날 인맥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된 제자도 있고 병원장이 된 환자도 있었어요. 모두들 제가 강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했습니다. 평소 워낙 조용히 지내서 소식을 몰랐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병원장이 됐다고? 네, 작은 병원이지만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다들 제가 도움을 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정이라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정이에요.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정희는 15년 전에 제가 치료해준 분이었어요. 당시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대학생이었죠.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한약과 상담으로 치료해줬습니다. 치료비도 거의 안 받았어요. 선생님, 저 지금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네. 이번 강연 소식 들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론 쪽 도움 드릴 수 있어요. 이정희가 제안해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그런 쪽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고마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 주세요. 선생님 은혜는 평생 못 잊어요. 이런 식으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저도 몰랐던 제 인맥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강연 며칠 전 김영수에게서
최종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데? 선생님이 초청하고 싶다고 하신 그분, 알고 보니까 저희 업계에서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김영수가 설명해 줬어요. 예비 신부 어머니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초청할 수 있었어요. VIP석에 앉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죠? 이번 강연 소식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들 누구신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였어요. 드디어 강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호텔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약학회 VIP 세미나였어요. 저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손자가 함께 와서 넥타이도 메어주고 구두도 닦아줬어요. 할아버지, 떨리세요? 아니, 괜찮다. 사실은 조금 떨렸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런 큰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하니까 정말 규모가 컸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제약업계 관련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김영수 부사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김영수가 안내해준 대기실에는 다른 강연자들도 있었어요. 대학 교수들, 연구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좀 이상했어요. 나이는 많은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표정이었죠. 저분이 정말순 선생님이에요? 시골에서 한약방 하신다던데. 어떤 내용으로 강연하실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연 시작 1시간 전에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300명은 넘어 보였죠. VIP석을 확인해 봤는데 예비 신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른 사업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상견례 때의 일이 생각났나 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소개를 시작했어요. 다음 강연자는 정말순 선생님이십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순 선생님은 40여 년간 전통 한의학을 연구하시면서 현대제약학과의 융합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사회자가 계속 소개했어요. 특히 천연 약재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내셨고 여러 제약회사의 자문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또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과 제약 관련 투자를 통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비 신부 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순 선생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까 30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비 신부 어머니의 눈이 특히 커져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말순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했어요. 전통 한의학과 현대 제약학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죠. 40여 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점점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직접 개발한 처방들과 그것이 현대의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경청했습니다. 강연 중간중간 예비 신부 어머니를 확인했어요.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이었죠. 강연이 절반쯤 진행됐을 때 저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중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깊은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모두 놀란 것 같았어요. 제 손자의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 뿌리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약방은 고루한 직업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예비 신부 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기 이야기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재단하려는 천박한 사고방식이었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한약방 할아버지로 보였을 거예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예비 신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신부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망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요. 회장의 모든 시선이 일어서는 예비 신부 어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는 순간 스스로가 가장 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재산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비 신부 어머니는 출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다가 점점 많아졌어요. 결국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죠. 예비 신부 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급하게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함도 주고받고 연락처도 교환했어요. 선생님,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니 화가 나네요. 완전히 속이 시원했어요. 모두들 제 편에서 격려해줬습니다. 김영수 부사장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앞으로 업계에서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기회를 가졌네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복수를 한 것 같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강연 소식을 봤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손자는 정말 기뻐했어요. 인터넷에 할아버지 이야기가 다 올라왔어요. 모두들 멋있다고 하네요. 그래, 그럼 됐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할아버지, 저 진짜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사람은 겉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손자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과거 이야기,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왜 비밀로 했는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어.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비 신부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신부의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내가 며칠 동안 외출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창피해서요. 그럴 만했을 거예요. 30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혹시 다시 한번 만나서 정식으로 사과드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아이들 결혼 이야기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손자 생각도 해야 했거든요. 손자에게 물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손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망설이더군요. 할아버지, 저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반성했는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사람은 변할 수도 있는 거야.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더 정중했어요. 특히 예비 신부 어머니는 정말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됐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 후 결혼 이야기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돈 자랑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단정하게만 옷을 입고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강연 이후로 제 정체가 알려졌거든요. 혼주 인사를 할 때도 모두들 정중하게 대했어요. 아, 그 유명한 정말순 선생님이시군요.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한약방 할아버지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손자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부끄럽지 않은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정직과 자존심이 우리 가문의 뿌리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손자도 행복한 결혼을 했고 저도 억울함을 풀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손자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였어요. 며칠 전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내실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진짜 성공이야.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를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조용히 살 겁니다. 한약방도 계속하고 검소한 생활도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됨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 손자만큼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같아 뿌듯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